2028 대입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신하고 수능인데,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2025년부터 2028 대입 개편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상을 찍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주가 3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3이 되는 이 친구들부터는 기존의 아무튼 입시 제도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골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내신에서는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에 원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이 선택 과목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 네. 이 두 개가 가장 큰 골자가 된다. 우선 내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5등급제로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에 어떻게 이걸 제공하느냐, 그 방식이 조금 변경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신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 변경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신에 특히 지필고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보는 그렇죠. 지필고사의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더 많이 내야 된다. 뭐 쿼터제처럼 프로테이지를 뭐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에서 첫 번째로 볼 내용이 이제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표를 보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9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내년부터는 5등급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인솔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등급대가 어디까지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네. 2등급 인솔 이제 하위권 대학까지 따져 보면은 이제 3등급 정도까지 되게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은 2등급 이내라고 봐야 되는데 3등급까지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3등급까지가 프로테이지 기준하면 23%까지예요. 네. 그럼 100명 기준하면 23등까지가 인솔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개편을 하면은 개편한 3등급까지가 60%예요. 그 60등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이 안 돼. 근데 2등급까지가 34%예요. 그럼 100명 기준에 34등이라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도에서는 그래도 23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개편되는 제도에서 2등급이 34등이야. 이 이야기는 개편되고 나서는 2등급 안에 들어가도 인솔 안에 있는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1등급이 돼야 돼. 1등급이 되게 안정적인 거고 2등급은 진짜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지금 추정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저도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바뀔까. 근데 뭐 바뀐다기보다는 이 제도로 바뀌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우선은 교과 전형, 수시 교과 전형의 추천 전형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추천 인원을 20명을 기준으로 한다. 네. 그럼 기존에 20명이라고 하면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 정도에서 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편을 했을 때는 20명, 200명 기준에서 20명이면 딱 10%예요. 그러니까 1등급 이내에만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등급에 대한 이 인식 허들이 되게 높아졌죠. 기존에는 근데 2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추천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1등급을 받아야 돼. 기존의 2등급이 11%였으니까 22등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200명 기준하면. 근데 지금은 1등급 안에 들어가야 20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서열화가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존에 그 정말로 그 1등급 하는 친구들은 억울할 것 같아. 네, 억울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1등급하고 2등급 그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친구들한테 너무 땡큐. 혜택이 온 거지. 네, 그 다음에 3등급, 기존 5등급에서 이제 그 10%, 한 12% 정도 되는 애들, 그 친구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이게 지금 딱 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1, 3, 5, 7. 네. 이게 홀수는 조금 억울해. 맞아. 프로테이드 계산해 네. 보면 홀수는 억울한데 요 짝수 컷에 들어가는 애들은 너무 좋아. 보면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9등급을 했을 땐 2등급이야. 2등급. 그렇다고 2등급 끝은 아니고 2등급 한 중반 정도 돼. 그런데 딱 바뀌면 내가 1등급이 돼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걸 아무튼 우리는 일종의 줄 세우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숫자들이니까. 그쵸. 솔직히 그 숫자에 학생들은 이제 희비가 다 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 숫자에 아니, 희비가 그럼요. 갈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1등급이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만족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뭐냐면 무조건 인서울 가려면 5, 1 찍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는 학원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은 할 수 있는데 뭐 반대로도 인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급을 찍어야 된다. 다만 그 1등급을 찍는 인원이 많아졌다는 건 과목별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조건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기에 맞춰서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친구들, 뭐 불리하게 작용하는 친구들 다 생겨버리니까 이거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게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국 2028 대입 제도부터 이제 이 입시 컷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5등급 제도가. 네. 그러면 그 전년도 2027 대입까지는 기존의 9등급 제도였고요. 2028이 5등급 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각 대학들이 입결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되게 입결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원래 기존 제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년도 걸 기준으로 다 입결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7 대입은 입결을 보여줄 때 일단 이게 대학이 고민이 될 거예요. 기존처럼 9등급 제도 하에서 입결로 설명을 해야 되냐? 5등급 제도로 바뀐 걸로 조정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5등급 제도로 바뀐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대학에서 오픈해서 보여주는 방법은 등급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보여줘야 돼. 몇 프로까지 붙었다. 근데 이게 진짜 엄청 갈릴 거야. 왜냐면 프로테이지로 보여주는 순간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각 학교마다 학교 인원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다 달라지죠 또. 그러니까 그건 또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예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왜 2028에 대입을 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수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잖아요. 입시 그렇죠. 전략을. 근데 만약에 전년도에 입시 결과를 봤는데 합격 컷이 2.5등급이래. 현재 제도에서 2.5등급은 7%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 개편한 등급으로 계산을 하면요. 22%가 2.5등급이에요. 그러면 진짜 22% 정도 되는 애가 기존에 7%대 합격했던 학교를 썼을 때 내가 이 등급만 보고 나 2.5등급이니까 나 이 학교 써야 되겠다. 붙을 수 있느냐. 이거는 얘기가 완전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5등급으로 산출 계산을 다시 해서 입결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진학 관련되어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희박하다. 그렇게 조정해서 뭔가 정보를 바꿔주는 게 왜?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면 그 프로테이지 계산에 따라 학교별 인원 숫자가 틀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얘기가 틀려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각 대학들이 이걸 프로테이지로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보면 등급보다 프로테이지가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진짜 학교 서열들이 이 입시 쫙 결과 나올 수도 컷을 있어요. 통해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네. 진짜 변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야. 반대로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를 우리가 학교마다 있는 그 과목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다 산출 계산을 해가지고 야 요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 등급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5등급 제도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라고는 보지 않아요. 뭐 등급 안에 들어가는 인원에 따른 유불리는 결국 열심히 하면 그 등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 유불리라고는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불리가 진짜 만들어진다. 그것까지를 구체화시켜 놓은 정보를 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서 아마 합격에 대한 확률 게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제가 걱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2028 대입 개편안의 취지가 뭡니까?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 어떻게 보면 공교육만으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자가 이번 2028 대입 개편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메인으로 걸었단 말이야. 완화시키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완화됐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이 허들이 조금 더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2등급 안에 있는 친구들은요, 진짜 누구는 천당이고 누구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진짜 연옥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1 인서울, 2 수도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등급과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진짜 1등급을 못 받으면은 내가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쓴다 하더라도 확률 게임이 너무 낮아져. 너무 낮아지죠. 예. 반대로 1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고민이 되겠죠. 같은 1등급인데 누군가는 서울대를 쓸 수 있는 1등급일 거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건국대나 동국대를 쓸 수 있는 1등급이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학들은 또 어떻게 또 이제 또 분류를 할 것이냐. 진짜 그냥 10% 안에 있는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서울대도 색안경 안 끼고 다 볼 거냐. 근데 이것도 걸려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착화가 되려면 이게 좀 몇 년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가혹한 제도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입시가 어떻게 바뀐 거하고 이건 얘기가 완전 틀려. 왜냐면 그렇죠. 아예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 이 구조가 바뀌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뭐 교과목이 바뀌는 게 아니야. 등급이 바뀐다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5등급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착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저는 이걸 착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조금 더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합격 등급이나 내신 등급들을 5등급제로 다시 좀 재산출을 해야 돼요. 계산을. 조정해야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유튜브에서 엄청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좀 요런 거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과목별 성적 산출 및 이걸 대학에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은 과목별 성적 산출에 가장 중요한 건 과목을 5가지 섹터로 나눠놨어요. 크게 보통교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의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 네. 그리고 이제 체육 예술 따로, 그리고 교양 따로, 전문교과 따로 분리해놨어요. 그러면 보통교과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통, 그 다음에 선택 있죠. 일반 선택.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도 보통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2022 개정 교육을 보면 공통이 있고요, 일반이 있고요, 진로 선택이 있고, 요거 이외에 융합 선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융합 선택이 바로 여기 있는 사회과학계열, 지금 노란색 박스, 얘네만 상대 평가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만 절대 평가야. 얘네만. 그럼 얘를 뺀 나머지 애들들은 어떻게 보면 공통, 일반, 진로는 전부 상대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골자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봤을 때 뭔 차이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석차 등급이잖아요. 5등급.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현행 제도에서 상대 평가를 하는 과목이 어디까지냐면 공통 과목하고요, 일반 선택까지만. 현재. 네. 그런데 개편이 되면은 진로 선택이 상대 평가로 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학의 기하, 뭐 영어에서 얘기하는 뭐 영미문학 이런 것들, 국어에서 얘기하는 뭐 문학과 영상 이런 과목들, 예를 들면 이 과목들이
원래는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면 상대평가가 되면서 등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시험 보는 과목이 늘어나는 거야. 왜? 얘도 상대평가를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소위 얘기하는 뭐 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다. 학습량에서도 그렇게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을 상대평가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학생들 입장에서 내신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 대학은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은 다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원래 생각도 안 했던 요 과목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수학하고 과학이에요. 수학에서 기하, 미적분 2,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아무래도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하 혹은 미적분 2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시겠지만 수능에서 빠졌다라는 거. 그죠? 거기에 과학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역학과 에너지, 뭐 전자계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 시계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물 1, 물 2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바꿨어요. 일반 선택의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그냥 이걸 배우면 이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세분화 시켜갖고 넘어간 게 이제 진로 선택이거든요. 근데 얘네도 이제 무조건 들어가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심지어 4개가 아니라 8개야. 8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만약 일반 고인데 과중고야. 얘네는 난리 나는 거야. 그러네. 걔네는 이거 다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 이게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야. 국어, 영어, 사회에서 뭐 한국지리, 탐구 이런 것들 누가 이거를 그렇게 세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 다 해야 돼. 왜? 이게 다 등급에 들어가. 그것도 5등급. 그러면 무조건 이것도 목표가 뭐야? 1등급. 1등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실제로 중학교 3학년이 현재 이 학생들한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줄 세우기는 조금 완화해 주면서 공부의 양을 늘렸다. 뭐 줄 세우기도 완화됐다 보긴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방법은 존재해요. 이건 해결 방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 안 해주면 돼.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죠. 그렇죠. 종합 전형은 다 반영하거든. 그러니까 종합 전형 때문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교과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은 뺄 수도 있어. 에이 이거는 우리가 뺄게. 하지만 종합 전형은 못 빼. 근데 종합 전형인데 등급까지 나와?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 등급을 안 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목들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발목 잡히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논리가 깨져버렸어요. 자, 예전에는 영어 수학만 잘하면 대학 간다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국수영 잘해야지 대학 간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국수영과는 잘해야 된다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아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 과목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참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다 수능을 다 공부했잖아요. 네? 사회도 하고 과학도 하고 문과는 조금 사회 쪽에 힘을 주고 이과는 자연 그 과학 쪽에 힘을 주고 그 사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아니죠. 수능은 다 보잖아요. 다시 돌아갔어. 옛날로 수능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내신까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에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참 많이 힘들 수 있다. 대학도 반영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유불리가 많이 갈리니까.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분들한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기존처럼
영어 수학만 잘하면 돼 이런 시대가 끝나버렸다. 다 잘하든지 한두 과목 잘해서는 이제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기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러면 결국 학원도 이게 바뀔 가능성이 큰데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와 진로 선택 과목 관련된 학원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어. 야 이게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되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해 좀 전망하면 수학, 선행 엄청나게 시킬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정작 그 학년 갔을 때 수학에 대한 고민을 좀 덜고 이제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을 더더욱도 할 것 해야 같아요. 되는 단계로 간 게 아닌가. 예측을 해봤을 때 조심스럽게 보면 이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 안 할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공통 과목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종합 전형에서는 정말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등급 제도도 2등급까지 계산하면 34%예요. 진짜 혼돈이 올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나온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현재도 논술, 서술형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현재 문제들의 핵심이 뭡니까? 객관식 및 단답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쵸. 이제 단답형 서술형 위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암기 위주예요. 근데 이거를 개편의 내용은 이렇게 써놨어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 평가를 위한 논술형, 서술형이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논술형에 가깝게 내야 된다. 더 긴 지문으로. 그리고 답도 단답형이 아닌 진짜 논술형처럼. 일단 지금 가장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내신의 변별력을 가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다 갈려서 1등급, 2등급이 구별될 거다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로봇이 아닌 이상 이게 과연 정말로 공정하게 이게 될까요? 일단 제 개인적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못할 거다. 요렇게는 못할 거라고. 네, 저도 요렇게는 이건 못해요. 힘들 거라고. 다만 봐요. 단답형의 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거다. 이게 훨씬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냐면 이거 분명히 굉장히 많은 클레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 답에 대해서 평가를. 그러면 대다수가 지금도 논술형,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쵸. 그 답에서 얼마만큼 예, 벗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감점을 한다거나 뭐 이것도 만점을 준다거나 하잖아요. 그런 일종의 가이드 라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 라인이 나와 봐야지만 이거는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하려면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도 알았고 되게 좋은 제도인 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가끔씩 이 서술형 논술형 때문에 말 많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더 강화시킨다?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수의 포션을 높여준다는 소린데 그러면 더 많은 진짜 클레임과 그 학생들의 그 원성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것도 조금 좀 걸리고. 그럼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은 이 논술형, 서술형 평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서 네. 올해 말까지 해서 일단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서 나오는 일종의 예시안들을 보고 다시 한번 논해야 되는데 근데 요것만큼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안 될 거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네. 다만 그냥 답의 길이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논술형 서술형 평가로 가기가 쉽지 않다. 당장 바뀌긴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 부분만큼은 학교에서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해서 교육부에서도 일종의 유예 기간을 좀 주지 않을까. 실제 실행을 하더라도 몇 년간의 유예 기간에 따라서
단계를 조금씩 밟아가겠죠. 처음에 좀 더 긴 문장으로, 그 다음에 문제의 뭐 수준을 조금 바꾼다거나 하면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뭐 결론?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일단 첫 번째, 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입시 결과에 착시 효과가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2등급하고 개편된 2등급을 동일하게 볼 거냐. 이거를 만약 바꿔서 본다면 얼마만큼을 이제 바꿔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 기재가 되면 내신 공부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최소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교과 전형에서는 이거를 어디까지 이제 반영 영역으로 포함시킬 거냐.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종합 전형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안 보고 성취도 하고 나머지 데이터 값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석차 등급까지도 다 지금처럼 하듯이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바뀌는 이 제도에서의 2등급, 개편되는 2등급들이 진짜 아주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 지필고사 기준에서 서술 논술형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난이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답의 길이가 길어지는 정도, 아니면 문제가 조금 더 꼬아서 내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일단은 두 가지로 봤어요. 기존과 다른 서술 논술형 문제를 일단 학교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올해 아무튼 예시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시안을 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고 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좋든 나쁘든 아무튼 서술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기존보다 답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학습량이 얼마만큼 증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험 대비 기간이라 불리는 시험 대비 때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더 해야 되냐. 이거는 일단 물음표가 붙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학원 입장에서도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학교 나쁘든. 입장에서도 물음표가 네. 붙죠. 근데 학교는 상관없지. 물음표가 붙어도. 그렇죠. 어차피 문제를 출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네. 큰 문제가 되는 대상은 학생이고, 그 학생을 아무튼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교육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수업 이외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게 낼 거냐와 사교육까지 넘어가는데 사교육도 물음표가 붙으니까, 그러면 저는 진짜 이런 학원 생길 수 있어요. 서술 논술형 문제만 해결해주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육을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사교육을 억제 못하고 사교육이 더 강화가 되냐에 대한 갈림길에 쓰는 거는 이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근데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당장 바뀌긴 어렵다. 이 시행착오를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모든 어떤 제도든. 그 기간까지 그래도 조금은 소소하게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당장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이게 발등에 불 떨어졌다 라고까지 보긴 조금 어렵다. 이거는 올해 예시안 보고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고,